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사와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장재구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행복 나눔 지킴이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날로 사회복지 제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깊이 있는 제도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이렇게 복지TV와 웰페어 뉴스의 노력 덕분에 국민들에게 좀 더 세심한 사회복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매체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한 새해가 됐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는 그 사회복지사들의 권위 공호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단체입니다. 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 지부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 2만 명 정도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단일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간 한 1만 2천여 명 정도의 보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이제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 의하면은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권위 옹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별 사회복지사들이 하기 힘든 그 연대 활동이나 정책 활동들을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연대나 국민기초 생활보장 보장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연대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정말 사회복지사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단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회장님께서는 2019년 첫 번째 출연자십니다. 예, 예. 네, 회장님의 2018년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뭐 개인적인 부분 질문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예, 그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내부적으로는 회원들 지속적으로 활동하시는 회원들이 이제 8천여 명을 계속 유지했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보수 교육이 1만 명 이상 네.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협회에서는 작년에 이제 큰 기쁨이 저희가 한 80여 명 이용하는 교육장이 하나 있었는데 네. 작년에 한 40여 명 네. 집중적으로 세미나 토론할 수 있는 교육장을 새로 마련했어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이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교육에 아주 집중을 많이 했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작년이 6.13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서울의 사회복지계가 모두 연대해갖고 그 6.13 지방선거 사회복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7대 공약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각 유력 후보들 찾아가서 정책 제안을 하고 간담회를 진행했고 네. 후보자 초청을 해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그 서울의 사회복지사들이 그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연대 활동들을 좀 왕성하게 해서 네. 정치적 위상을 높인 부분들은 뜻깊은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연말에는 각종 시상식이 열리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서사협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셨다고 예, 예. 들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들 처우나 근로환경이 나쁜 부분들이 뭐 다 인지를 그렇죠. 하고 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제 사회적 인정에서 훈포상 제도를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아직은 제도화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아쉬운데, 이제 서울의 사회복지사들의 이제 매년 네. 그 연말에는 서울 사회복지사의 밤을 열어서 시상을 합니다. 네. 12월 7일에 서울 사회복지사의 밤을 열어서 한 550여 명 정도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이 됐고요. 네. 여기에서 서울시장상이 30명 정도 진행이 되고, 회원상, 그리고 저희가 매년 그 아름다운 사회복지사상이라고 해서 그 한 분을
엄정하게 선정을 해요. 그래서 네. 일종의 대상격이 예, 있네요. 예. 그래서 연장하는데 올해는 그 정신재활 사업 분야에서 네. 근무하시는 문용훈 사회복지사가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상만 받는 게 아니라 네. 드리기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올해 3회째인데 예. 그 서울에는 25개 기초자치단체장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초자치단체의 그 복지 부분의 우수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갖고 복지구청장상을 드려요. 네. 그래서 올해는 네, 2018년에 예. 2018년도에는 저기 김영종 그 종로구청장님과 조은희 서초구청장님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두 분이 수상을 예, 예. 하셨는데 혹시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그 종로구와 서초구에서. 종로구하고 서초구에서 이제 가장 우수했던 부분들은 그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네. 그 사회복지사들의 이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복지제도에 대해서 신선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이 네. 하고 대부분은 그쪽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이 네. 좀 적극적인 추천 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는 이제 25개의 구가 있는데요. 예. 좀 많은 이제 구가 있다 보니 이런 복지에서도 격차가 존재할 예,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제 사회복지 제도에서 보면은 이제 네. 공적 부조나 뭐 사회보험은 국가 차원에서 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그 찾아가는 동주민 센터를 통한 예. 복지 행정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적인 부분들은 뭐 자치구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봐요. 지금 현재 이제 찻동도 3단계에 들어가면서 전 자치구 다 시행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격차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이제 큰 부분들은 이 복지 재정 자립도나 뭐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복지 의지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복지 서비스 분야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사회복지 시설 인프라 부분들 아무래도 시설 인프라가 부족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복지를 서비스를 받는 데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나 네. 그 질적인 부분들에서 낮은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부분은 복지에 대한 접근성들이 그 서울 시민 누구나가 공평하게 네.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구별로 이렇게 사회복지 시설이나 서비스 기준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이제 동별로 거주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느냐 없느냐로 네. 새롭게 이제 설계가 돼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만 이제 복지 격차가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지금 시설을 크게 막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촘촘하게 지역 안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 이 부분들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좀 사회복지 시설들이 역할들을 좀 다변화시켜서 지역 안에서 모든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인프라가 좀 골고루 퍼질 수 있는 형태로 네. 재편되는 것이 이제 정책적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 보면은 구에서 동으로 좀 더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찾아가는 그 동주민센터가 이런 시설 인프라 구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실질적인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네네. 이러한 그래서 그 공공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부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의 서비스는 지금 현재까지도 사회복지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굴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서비스 제공 부분들은 어쨌든 사회복지 시설에서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는 착동이 생기면서 시설에 대한 인프라 부분들은 늘어나기는 했지만은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완전한 그에 맞춰서 재편된 부분은 아닙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비슷한 질문으로 서울시의 복지 인프라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또 예산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렇죠. 예산 얘기하면 예. 힘들죠. 근데 예산은 저는 투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예. 뭐 이제 요즘에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도 그 생활 SOC 이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떤 그러니까 설명을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복지나 예. 비근한 예를 어린이집, 요양원 뭐 이러한 것들이 네. 국가 차원에서 예전에는 도로나 이런 건설 SOC 투자를 했는데 생활 SOC라고 해서 네. 국민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 이러한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제 이러듯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투여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예전과 같이 시설 중심의 큰 건물을 지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려면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것보다는 인력에 대한 투자로서 한다라면은 예산은 투여되면서 조금 더 촘촘한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게 두 측면이잖아요. 건물과 인력.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건물에 대한 투자보다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 체계들을 갖추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것이 막대한 시설을 많이 짓는 것보다도 네. 좀 더 덜 들으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체계를 갖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시설 인프라를 갖추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막대한 예,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요. 이 인력 투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는 계속해서 대두되는 이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서울시, 저는 서울시 사회복지사회배장이니까요. 네. 서울시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들어서면서 한 6년 정도 지났죠. 네. 6년 정도 지나면서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선 단계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설별로 차이 나던 거를 지금은 단일임금 체계 뭐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기준보다는 서울시 기준이 한 110% 정도, 한 10% 정도는 상향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1단계 설정 목표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여요. 그게 본래 공무원 수준의 이제 95%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이 이제 사회복지사 처우 등의 법률에 의해서 올해가 매 3년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 실태 조사하는 해예요. 네. 그래서 올해가 이제 2019년도에 조사가 될 건데 네. 이를 바탕으로 이제 2단계 목표 설정하는 게 이제 가장 급선무고요. 네. 지금 현재 현안 문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시설보다도 이 중앙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의 처우가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특히 좀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서 이제 지역아동센터나 아동그룹홈 같은 경우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들보다 격차가 많이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들을 수당으로 어느 정도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그 격차를 줄이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고요.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노력하는 부분들이지만 복지부가나 여성가족부가 이제 중앙 부처들이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운 점 10분 이내에서 이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이제 중앙 부처의 처우 문제들이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보면은 지역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제 110% 달성을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처우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에서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는 뭐 좀 편차는 있지만은 예. 큰 차이는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110%라 하더라도 예. 다른 시도도 보면은 105%, 107% 이제 조금
낮은 데는 뭐 98% 이러한 부분은 이제 통계들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들은 지자체장님들의 노력으로 거의 이렇게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준보다는 상향되는 부분들로 네.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네. 이제 심각한 부분들이 이제 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시설들이 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한 70~80%부터 95% 이게 더 낮다는 거죠. 예. 그 자기들이 떨어지는 수치네요. 예. 비교했을 그러니까 때. 보건복지부가 그 전국의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들은 이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장들은 그에 준해서 상향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편성을 하는데 네. 정작 그 복지부 안에서나 여성가족부 중앙부처에서 예산 확보 어렵다라는 핑계로 그 부분을 지키지 않는 게 지금 더 심각한 문제죠. 예. 항상 예산이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앙에서도 예. 좀 깊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도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처럼 이 사회복지사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이 복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그 특례 조항을 제외해달라는 요구는 계속 진행해 왔고요. 네. 작년에 전체적으로 몇 개 업종을 빼고는 다 이제 제외가 됐고 사회복지 사업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이제 주 52시간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특례 조항 개정이 되면서 그 종사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단계를 두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은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는 있어요. 한 3년 정도 제 기억으로는 최종 완료되는 게 3년인가 되는 데에서 대부분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 그렇게 해당이 될 텐데 지금 가장 그 어려운 이제 서울시는 올해 예산 그 편성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단계적인 부분들의 제안을 하기로 했었는데 근데 중앙부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 바람은 로드맵을 정확히 어쨌든 3년 뒤에는 좋든 싫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한꺼번에 그렇게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씩 그 몇 명씩이라도 더 해서 3년 안에는 다 완료하는 이러한 좀 정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여기 전제가 또 있어요. 이게 이 근로 시간만 줄인다라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법적 기준에 의한 충분한 인력 배치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들을 제대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하나 하고 또 하나가 지금 보통 보면은 이제 거주시설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24시간 거기에서 대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24시간 지금 시스템 자체는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야간 시간에는 그 다들 자니까 거기에서 대기하는 형태들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근로 시간에서 빼는 거예요. 본래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사업장을 벗어나지 않는 부분들을 대기를 하고 있어도 거기는 근로 시간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거주 시설에서는 이 부분들을 제외를 하고 근로 시간을 산정을 하거든요. 다소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있네요. 이 문제까지도 해결한 속에서 52시간에 따른 인력 확충에 대한 고려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계속 그 사회복지 시설장들이 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돼 있는 부염성들을 항상 놓여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 해서 52시간 도입된다고 그 노동 강도만 무한정 넓히고 이렇게 하는 형태가 아니라 충분한 인력이 확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보다도 1.5배 정도 더 증원이 돼야만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저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인력의 배치가 대규모로 늘어나야 되는. 이에 대한 대안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가요?
뭐 복지부든 어디든 이제 대안은 마련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이 아직 시간적 여유 있다 해서 늦출 부분들이 아니고 네. 그걸 또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혼란이 있거든요. 그렇죠.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단계적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늘려야만이 네. 사실 이게 한꺼번에 확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데 제가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네, 이 현실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 근무 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 확충 또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복지사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이 60일 유급 병가제나 복지 포인트와 관련해서도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들에 이제 뭐 무슨 복지 포인트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 이제 서울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이 저기 자기 개발이나 뭐 이렇게 건강 뭐 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호봉 미만과 뭐 10호봉 이상 이렇게 해서 크지 않은 돈이지만은 그 서울시에서 그 한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처음에 설계할 때보다 저희가 이게 제도가 2017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2017년, 18년 2년 진행을 했는데 2017년 도입할 때 기대치보다는 조금 많이 낮았어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낮게 책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저희 그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해서 서울 사회복지계가 요청을 드린 게 이거를 좀 2배로 올려달라라고 했는데 네. 이게 뭐 그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다 그렇죠. 보니까 네. 최종적으로는 이제 2021년까지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2021년도에 2배, 2018년 기준으로 2021년도에 2배로 올리도록 한 제도고요. 네.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울산, 올해 울산이 처음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몇 개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시행을 하는데 네. 확실히 늦게 시작하는 데가 서울보다는 포인트가 높다. 네. 다행인 거는 서울에서 먼저 시작을 하면서 네. 전국적으로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네, 서울시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급병가제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자체 규정에 의해서 병가를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산재가 아니더라도 아프면 병원 치료 받고 퇴직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해석이 이제 분분하면서 어쨌든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들의 임금은 대부분이 그 정부 보조금이에요. 정부 세금으로 나오는 부분들인데 거기에서 보조금으로 병가일 경우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다른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병가를 보내면은 무급으로 보내야 되는 부분들이었고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2019년도부터 이거를 60일까지는 병가에 갔을 때 이제 정부 보조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제도화시킨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제도가 시행되면은 많은 우려들이 있잖아요. 뭐 남용에 대한 문제들일까, 뭐 이러한 부분들인데 1차적으로는 제도하면서 산업재해에 의한 그거는 산재를 우선 처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산재가 어쨌든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산재 우선 처리를 하고 그에 안 됐을 경우에 일반 병이나 뭐 이러한 부분들은 유급병가를 가야 되는 부분이고 병원의 진단서나 입원 수술 뭐 이러한 제한점들을 좀 두었고요. 이 제도 시행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한 사람이 병가를 가면은 그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 서비스가 후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센터 사업이 있어요. 그 대체인력지원 사업으로 병가에 갔을 경우 그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이 제도까지 지금 마련해서 시행을 준비하고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 신청된 부분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직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네. 궁금한 부분이 많으셔갖고 지금 네네. 설명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기사를 접했는데요. 서울형 유급병가제라는 그 사업 내에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진 아니면 않습니다. 별도의 예, 예. 다른 사업인 건가요? 예. 서울형 유급병가제는 네. 그 자영업자들의 경우 네. 소규모 자영업자들 경우 아플 경우 병원도 못 가잖아요. 예. 본인 하루 쉬면은 그 수익이 없어지니까 예, 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그 예. 저소득 근로자도 예, 예. 같이 포함해서 네 그래요. 그렇게 된다고. 네, 그 부분들하고는 좀 별개로 아. 지금 이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를 네, 통한 집중적으로 예, 예. 네, 대상으로 하는 또 예, 예, 정책이 그렇습니다. 마련이 된 거군요. 예, 예. 아, 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사회복지사의 인권 증진이라든지 또 그런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대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 이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매년 그 사회복지사의 인권, 안전, 네. 요즘에 이제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리고 이제 노동권 문제들에 관련한 네.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2018년도 연구를 진행을 해서 그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네. 이제 연구 결과 많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노동권 문제, 시설에서의 노동권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들로부터의 그 안전 위협, 이제 이러한 우려 문제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저희 바람은 그 1차적으로는 뭐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서울시 조례의 이 안전과 관련된 그리고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좀 다행인 거는 2018년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20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으로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나 이러면은 안전 부분이나 트라우마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뭐 네. 자살을 목격했다든가 예. 내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자살을 했다든가 사고를 했다든가 네.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그렇죠. 부분들에 이제는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으로 이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내년부터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안전에 관련된 매뉴얼 개발이 이제 2019년도에 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인 부분들에서 조례나 지침에 이 안전 관련된 부분을 넣는 부분이 하나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실질적으로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그러한 부분이 겪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는 치료비 지원하는 제도가 생겨서 조금 더 나은 부분들로 이제 서비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조례 제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 2018년도에 연구했고 그 토론회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하고 서울시에 그에 대한 건의를 할 생각이고요. 그때 토론회 때 담당 그 팀장님이 나오셔갖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네. 반영에 대한 부분들의 검토 약속이 있어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이제 돌보기 이전에 사회복지사분들의 역량 강화도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2018년에 이 사회복지사분들의 교육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셨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교육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그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은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일 8시간인데 주로 한 부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윤리적 윤리관을 좀 보완하고 재정립하는 네. 교육과 이제 시사적인 부분들의 복지 제도에 대한 부분들, 실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연간 뭐 8시간이니까 그 심화된 교육을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시사적이고 이러한 부분들의 교육에 그치는 단점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계속 요구했던 게 좀 더 전문적이고 심화된 교육을 요구를 했었고요. 작년부터 그 사회복지 인권 부분을 비롯해서 그 사례 관리 이러한 전문적 실천에 대한 부분은 좀 심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수 교육은 큰 교육장에서 진행을 하는데 한 40여 명 규모의 세미나실 마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2019년도에는 좀 심화된 본격적인 교육을 하고 아마 그 사회복지사들이 평상시에 관심을 갖지만은 워낙 그 대학원이나 뭐 이런 교육에서 흡수해되던 부분들을 좀 네. 저희 다양한 인력 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러한 교육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학원에서 배우지 못하는 좀 현장에서 예, 예.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사회복지사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업무에 지친 사회복지사분들을 위해서 힐링 캠프라는 것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그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하는 네. 그 프로그램 중에서 네.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벌써 네, 인기 있을 이게 것 이제 같은데요. 그 힐링 캠프가 단순하게 본인들의 이렇게 뭐 연수 기회를 네. 국내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서 선정을 해요. 그러면 저희는 행정적 지원만 하고 모든 계획을 그 선정되신 분들이 여행 계획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을 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그 힐링 캠프에 뭐 그 당일 가는 것보다 네.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리고 뜻만 보통 그 여행에서 즐거우면 그 계획 단계가 더 즐겁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부분들로 네. 힐링 캠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말 맞춤형 프로그램이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맞물린 게 이제 그 서울시 장기근속 휴가 제도 네. 도입하면서 네. 그 단체 연수 지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서울시 지원으로 근데 서울시 지원은 뭐 이렇게 자기주도 이렇게 부분들을 해서 좀 미약하더라도 거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룹을 통해서 함께 준비하고 국내외 연수를 진행하는데 연간 한 660명 정도가 정말 많은 분들이 예. 캠프에 참여하시네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이 여행을 통해서 좀 쉼이라는 부분들, 휴식이라는 네.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또한 거기에서 좀 맞물리는 부분들이 이제 시설기관, 해외에 있는 시설기관이나 지역에 있는 시설기관 방문을 하는 기회도 함께 마련하면서 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많이 만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이 되면서 잘 안 만나게 되는데 직접 이제 그 맞대고 그 계획을 하고 그냥 네. 서로 그냥 업무상 만났을 때와 네. 이 진짜 차근차근의 여행 계획을 짜면서 그 목표 설정하고 그 토론하는 과정들이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인가 처음에 이제 그 해만 하려고 준비했었던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3년, 4년 계속해서 이제 인기가 거기다가 있다 이제 보니. 서울시의 지원까지 늘어나면서 네네. 좀 더 확장됐는데 다른 연수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네. 자기 주도가 강하다 보니까 예. 만족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매일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깐 또 쉬어갔을 때 또 재충전할 기회를 통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해소를 할 때 혼자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여럿이 함께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사 간 교류를 지원하는 동아리 활동도 네,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 이제 사회복지사 이제 서울의 사회복지사들이 한 네.
현장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현장에 계시면 한 2만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 시설과 예. 사회복지 공무원 합하면은 2만 명 정도 계시는데 그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전체를 다 이렇게 모아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계획하기가 많지는 않아요. 이제 저희가 매년 하는 사회복지사 등반 대회에는 보통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참석하시는 네. 그 행사와 이제 사회복지사의 밤 그리고 사회복지 한 축구 풋살 대회 뭐 이러한 부분들이 를 하는데 네. 전체를 다 커버는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사 자발적으로 동아리 이제 취미나 뭐 연구 활동, 학술 활동 이러한 부분들로 동아리를 만들면 저희가 이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은 뭐 인권 동아리로부터 시작해서 연구 네. 동아리 그리고 취미, 노래 뭐 등산은 빠졌구나. 그래서 자전거 뭐 이런 형태로 해서 21개 동아리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21개 동아리는 일단은 그 오픈성 그 사회복지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8년도에 좀 잘 활동했었던 제 기억에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요. 네네. 잘 활동했었던 게 이제 인권 동아리 그라츠라고 이분들이 인권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 다른 데로 조사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네. 캠페인도 전개하는 그래서 그라츠 활동들이 눈에 많이 띄었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그 서울 사회복지사 자전거 모임이라 해서 저도 이제 속해 있는 그 동아리이긴 하지만 네네. 매년 열심히 활동을 하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의 네. 그 자전거 도로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 있어서 자전거 대회나 뭐 이런 네. 캠페인들을 함께 참여하면서 그 건강도 생각하고 네. 그 친목도 도모하면서 네트워킹 예. 이러한 부분들에서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 동아리는 2019년도 뭐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네. 새로운 모임, 새로운 형태들의 구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네. 동아리 구성해서 참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존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클랑클랑이라고 그 합창 동아리가 있는데요. 네. 그분들은 그 대회도 나가서 수상도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이 동아리 활동이 인권 동아리, 저는 취미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예. 네, 그런 인권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또 나아가서 전문적으로 수상까지도 예. 하시는 예. 네,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일을 하면서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좀 취미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예. 많이 하거든요. 네, 현실적으로도 사회복지사분들이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은 이제 그 좋은 부분들인데 네. 이게 이제 그 아직은 그 시간적 여유 부분들에 대한 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얼마 만에 한 번씩 만나나요? 보통은 이제 동아리별로 다른 부분인데 네. 이제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그 근무 끝나고 연습이나 그 토론 모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이제 주말에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녀가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동아리 네. 본인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 아직은 예.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도 이제는 그 이렇게 6시 퇴근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이 많이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 또한 이제 또 학술 동아리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기관에서 권장을 하잖아요. 예. 그 학습이나 자기개발 부분들, 뭐 건강 취미 이쪽은 본인 소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실질적인 학습하고 공부하고 이러한 것들은 권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배려가 된다라면은 그 좀 더 참여의 기회가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보고 네.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서사협에서 팟캐스트 방송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이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네네. 이제 7개 의원회가 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시민의원회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팟캐스트 부분들이 이제 보통 그 모여갖고 사회자가 네. 진행해서 하는데 의미 있는 부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접하기 어려운 분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회복지 시설은 거주시설이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뭐 이런 형태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사회복지사들 중에서 여러 분야에서요. 뭐 세월호 예. 그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그게 뭐죠? 수영자 자녀. 그 지원하는 분야에서 이러한 분야 분들을 모시고 네.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애로점 그리고 함께 나누고 이러한 부분들로 팟캐스트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조금 재미있는 남성 육아휴직 하는 그 사회복지사들 초대해서 그 육아에 대한 얘기도 듣는. 네, 정말 그래서,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평상시에 접하기 어려운 분야 부분들의 분들을 초대를 해서 뭐 이슈 중심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에 그리고 이제 고민들 그리고 이제 방향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복지사들한테 소개하는 이런 팟캐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지금 이렇게 정책이 있잖아요.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그냥 저희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머리 나온 게 아니라 회원들의 요구들이에요. 근데 지금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이제 2019년 1월에 그 회원들 대상으로 그 정책 제안이나 그 운영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다양한 의견을 나오시고 유급병가제도 이 과정은 아니지만 회원이 이러이러한 부분들로 병가제 실질적으로 병가를 쓰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한 것들도 있었고 장기 근속 휴가를 도입하게 된 부분들도 이 현장에서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안식월 같은 안식년 이런 게 있잖아요. 교육계는 그러한 부분들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공무원들 장기 근속 휴가를 하잖아요. 이 부분들을 복지 쪽에도 적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이 다 이제 회원들. 그러니까 저희가 연간 한 2만 명 정도 되고요. 지속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8천 명이 있으니까 8천 명 아이디어가 모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미소를 띄우시면서 정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회복지사분들을 향한 애정이 남다르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장재구 회장님께 사회복지사란 뭐뭐뭐다.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제가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제 등불이다. 사회복지사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사가 필요가 없는 사회가 참 좋은 사회다라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막상 소외받거나 어려운 분들한테는 사회복지사가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등불이 밤에는 필요하지만 낮에는 필요 없듯이 조금 더 사회복지사들이 필요 없는 사회. 그렇지만은 꼭 있어야만 할 때는 있어야 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복지가 보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민생활이 국가적인 책임 속에서 보장되는 사회가 된다라면은 지금처럼 사회복지사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러면은 뭐 사회복지사가 좀 더 줄 수 있고 역할이 축소가 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에 이제 등불 역할을 하는 게 사회복지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제 생각에는 또 회장님 또한 사회복지사분들께는 이제 등불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궁금한데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단기적인 목표로는 이제 좀 욕심이지만은 보수 사회복지사들 교육장을 40여 명 규모의 교육장을 하나 더 확보를 하는 것이 올해 목표고요. 제가 지금 3대째 회장을 하는데 올해가 아마 이제 임기는 뭐 2020년 2월까지지만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8년 정도 마무리를 잘
8년 동안 전개해왔던 부분들 예. 마무리를 잘 하는 부분들이고요. 뭐 사회복지계에서 함께하는 목표로는 이제 2020년이 그 총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느낌들이 그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 그리고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최종 결정 부분들은 정책 결정권자의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이 이제 의회의 역할들이 꽤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그 2020년도 총선에 대비해서 2019년도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제 정치적인 결집, 뭐 좀 세력화 이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활동을 좀 전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장황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복지 TV가 그 사회복지 제도 부분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데에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 제도가 늘어나고 그리고 사회에 소외받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한 인식 아니면은 전파들이다 보니까 이 홍보에 대한 중요성들이 매우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복지 TV와 웰페어 뉴스가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잊지 않고 항상 복지 TV 아끼면서 생활할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장재구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행복 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